평범한 화요일 오후 11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도심의 한복판에서 당신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과 끝내지 못한 업무 서류들이 널려 있죠. 갑자기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불량이나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통증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이내 날카로운 송곳처럼 심장을 파고들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단 10초뿐입니다. 이 10초는 당신의 생애를 결정지을 가장 잔혹하고도 고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술을 배웁니다. 외국어를 익히고 주식 그래프를 분석하며 성공을 위한 전략을 짜는데 수천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찰나의 순간, 나를 구할 단 하나의 방법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정보를 넘어 고독한 현대인이 마주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공포와 그 공포를 이겨낼 생존의 철학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10초의 법칙을 알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한 긴 여정을 이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 멀리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내일이라는 시간이 무한히 제공되는 보너스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심장마비라는 불청객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 심리적 방어 기제가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급성 심근경색은 생존율이 극히 희박합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기 시작하면 인간에게는 의식의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약 1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 아침에 태양을 볼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타인과 소통하는 법, 조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나 혼자 남겨진 재난에서 스스로를 구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비극적인 단면이기도 합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철저히 고립된 우리 시대의 자화상 말입니다. 주인공 민석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 비극이 어떻게 현실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어떤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민석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압박감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그의 삶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민석은 소위 말하는 성공한 화이트칼라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팀장 직함을 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를 소유했으며 가족들에게 부족함 없는 생활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야근과 스트레스, 그리고 고독한 결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민석은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가슴 중앙이 조여오는 느낌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는 폐부 깊숙이 닿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는 감각, 그것은 존재의 소멸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민석이라면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10초 동안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가족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못다 이룬 꿈입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집니다. 하지만 생존의 문턱을 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이성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생존의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고통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때 극대화됩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심장의 박동 하나조차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거대한 무력감에 빠집니다. 민석은 책상 모서리를 붙잡으며 간신히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예전에 스치듯 읽었던 건강 칼럼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강하게 기침을 하라.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기침, 심폐소생술, cough, CPR의 개념입니다. 물론 이는 의학적으로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지만 그 10초의 의식을 유지하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민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침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거기에는 리듬과 강도, 그리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섞여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생존기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개인적 위기 관리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고 믿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시스템은 우리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민석이 겪은 그 10초는 현대인이 마주한 고립된 자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그는 이제 막 첫 번째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그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한 번의 기침으로 멈춰가는 심장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몸부림이 될까요? 민석의 손가락 끝이 떨리기 시작하고 시야는 점점 더 좁아져만 갑니다. 그가 마주한 다음 이 초의 순간,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반전과 삶의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민석의 첫 번째 기침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거부이자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흉부 안쪽에서는 뜨거운 납덩이가 굴러다니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 인간의 뇌는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합니다. 공포에 질려 마비될 것인가, 아니면 본능적인 생존 기제를 가동할 것인가.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부르지만 심장마비라는 내부의 적 앞에서는 도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의 생명력을 향한 투쟁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민석은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아 형체만 간신히 보였지만 그 빛바랜 형상이 그에게 1초를 더 버틸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가치를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인간이 깨닫는 진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지극히 평범한 행위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라는 사실 말입니다. 현대사회 분석가들은 이를 존재의 미니멀리즘이라 명명하기도 합니다. 모든 부가 가치가 제거된 상태, 오직 호흡과 심박수만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 절대적인 순간에 민석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기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침이 아니라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거대한 진동이어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강하고 깊은 기침은 가슴 안쪽의 압력을 높여 심장을 압박하고
그 압력은 다시 혈액을 뇌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10초라는 시간은 이 펌프질을 반복하여 의식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창입니다. 민석의 거실 시계는 냉정하게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한 칸 이동할 때마다 그의 생명 에너지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민석의 위기는 고독사라는 현대적 질병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수천 명의 팔로워와 수백 명의 연락처를 가진 그였지만 정작 심장이 멈춰가는 순간에 그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곁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연결의 과잉 시대에 우리가 처한 역설적인 소외입니다. 민석은 그 소외의 한복판에서 스스로를 구원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가슴을 쥐어짜며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커헉 소리와 함께 온몸의 근육이 비틀렸습니다. 그 반동으로 인해 잠시 멀어졌던 의식이 아주 미세하게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안개 자욱한 새벽녘, 아주 먼 곳에서 희미한 등대 불빛이 반짝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발적 의지의 중요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갑작스러운 통증이 닥치면 인간은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 도움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구조대원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5분 이상입니다. 뇌 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4분보다 긴 시간이죠. 즉, 첫 10초 동안 스스로 환경을 제어하지 못하면 시스템의 도움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민석은 이 잔혹한 산술적 진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침과 기침 사이 아주 짧은 틈을 타서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손은 그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경계는 이미 과부하 상태였고 명령체계는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전등 스위치가 꺼지듯 사라지는 것인가? 그 생각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한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였고 동시에 자신을 돌보지 못한 지난 날에 대한 회한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가장 가혹하게 학대하는 주인일 때가 많습니다. 엔진이 과열되었다고 경고등이 들어오는데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속 페달을 밟아대는 운전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민석의 심장은 이제 그 가혹한 주행의 끝에서 멈춰 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처절하게 폐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동반되었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지금 민석에게 고통은 강인함의 척도가 아니라 생존의 연료였습니다. 기침의 진동이 흉곽을 울릴 때마다 미세하게 남아 혈류가 뇌로 전달되었고 덕분에 그는 119 번호를 누를 수 있는 최소한의 시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손에 쥔 휴대폰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소파 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액정의 빛을 보며 민석은 절망의 시면을 보았습니다. 도구가 사라진 상태.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몸과 10초라는 시간의 파편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목구멍을 쥐어짜며 네 번째 시도를 준비합니다. 과연 도구 없이, 조력자 없이, 오직 자신의 호흡만으로
그는 이 죽음의 중력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민석의 눈동자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소파 밑으로 사라진 휴대폰의 작은 불빛은 마치 꺼져가는 민석의 생명등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기계적인 도움도 타인의 연결도 아닌 오직 자신의 육체와 의지라는 가장 원초적인 무기뿐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문명은 도구의 발달과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생사의 기로에 선 단독자에게 도구의 상실은 문명의 해체를 의미하며 다시 야생의 상태로 던져짐을 뜻합니다. 민석은 이제 현대인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오직 생존하려는 본능만 남은 한 마리의 나약한 생명체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이제 등 뒤를 타고 올라와 목덜미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최후 통촉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립된 자의 공포라는 심리학적 상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석의 곁에는 적막만이 가득합니다. 이 적막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실존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민석은 네 번째 기침을 토해내기 위해 가슴 근육을 한데 모았습니다. 입술은 이미 청색증으로 푸르게 변해가고 있었고, 뇌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환각과 현실의 경계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커헉, 헉. 기침 소리는 이제 거친 쇳소리로 변해 있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세계는 영원히 암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이 10초의 사투는 자발적 흉부 압박의 연속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심장은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 박동하며 전신에 혈액을 보냅니다. 하지만 심장마비 상태에서는 이 펌프가 고장난 수동 펌프처럼 변합니다. 민석이 하는 강한 기침은 흉곽 내압을 급격히 높여 멈춰가는 심장을 외부에서 강제로 쥐어짜는 효과를 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과학적인 투쟁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이를 신체의 반란에 대항하는 정신의 통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석은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게 된 심장을 기침이라는 우회적인 명령을 통해 강제로 구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던 그 수많은 야근 시간들이 사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는 유해된 자살 행위였음을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요? 민석은 기침 사이의 짧은 공백 동안 자신이 한 번도 진심으로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심장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경고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간헐적인 가슴 통증, 만성적인 피로, 불면의 밤들. 하지만 그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마취제로 그 신호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이제 5번째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기침과 함께 온몸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물리적 충격을 이용해 가슴에 더 큰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뺨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 차가움은 오히려 그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은 한계를 모릅니다. 모든 조건이 절망적일 때 생명은 평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민석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의 뇌 한구석에 남은 생존 본능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더 깊게,
더 강하게 멈추지 마라. 사회 분석적으로 볼 때 민석의 이러한 투쟁은 현대 사회의 자기 관리 개념을 다시 정립하게 합니다. 우리는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것을 자기 관리라고 부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기 관리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10초의 법칙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라는 두 세계 사이의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민석은 이 지식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소 부족으로 인한 의식의 흐릿함은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그는 이제 바닥을 기어 소파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휴대폰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기침으로 시간을 버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구조가 연결되지 않는 한 이 투쟁은 결국 패배로 끝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다시 차가운 유리가 닿았습니다. 민석은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둑이 터지는 듯한 감각과 함께 강력한 통증의 파도가 다시 한번 그를 덮쳤습니다. 손에 쥐었던 휴대폰이 다시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석의 시야가 완전히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전조일까요? 그는 이제 마지막 6번째 기침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장엄하고도 슬픈 기침이 될 것입니다. 공기는 이제 그의 폐로 들어오길 거부하는 듯했고 주변의 가구들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민석은 과연 이 어둠의 파도를 넘어 소중한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차가운 거실 바닥이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까요? 시간은 이제 7초를 지나 8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시야는 이제 좁은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변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터널 시야라고 부르며 뇌로 공급되는 혈류와 산소가 임계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주변의 사물들은 형체를 잃고 암흑 속으로 녹아내렸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둠 속에서 민석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비로소 삶의 진실과 대면하게 된다는 철학적 격언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다시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근육은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자신의 몸을 기계처럼 부리며 살아갑니다. 명령하면 움직이고 먹으면 에너지를 내는 도구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민석은 자신의 몸이 도구가 아닌 소중히 보살펴야 했던 동반자였음을 절감합니다. 사회 분석가들은 현대인을 자신을 착취하는 성과 주체라고 비판합니다. 더 높은 성적, 더 많은 연봉, 더 큰 영향력을 위해 육체의 비명을 외면하는 삶. 민석 역시 그 열차의 1등석에 앉아 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통장 잔고도 서재에 꽂힌 수많은 트로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폐 속에 남은 한 줌의 공기와 그것을 밀어낼 횡격막의 힘뿐이었습니다. 7번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컥, 컥. 이제는 기침이라기보다 거친 짐승의 포효에 가까웠습니다. 가슴뼈가 부러질 듯한 압박감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그 반동으로 인해 뇌세포들은 잠시나마 다시 깨어났습니다. 10초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입니다. 약 2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강한 기침은 인위적인 심박동을 만들어냅니다. 민석은 이 고통스러운 리듬에 자신의 생명을 실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으려는 본능을 넘어 자신의 삶을 복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독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민석은 홀로 거실에 누워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린 딸의 웃음소리, 아내의 따뜻한 잔소리,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주름진 손.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을 함께 있어도 고독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민석은 절대적인 고립의 순간에 오히려 타인들과 가장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들을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멈추려는 심장을 다시 밀어 올리는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라 생물학적 생존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었던 것입니다. 민석은 다시 한번 소파 밑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이 아닌 팔 전체를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먼지가 손등등에 닿고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뼈마디를 시리게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손바닥에 매끄러운 액정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휴대폰을 눈앞으로 가져왔을 때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숫자 2를 누르는 것조차 거대한 산을 옮기는 것만큼 힘들었지만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119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을 관통하는 전격적인 통증이 다시 그를 덮쳤습니다. 심실세동, 심장이 이제 규칙적인 펌프질을 완전히 포기하고 가늘게 떨리기만 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제 민석에게 남은 시간은 단 2초, 아니 1초일지도 모릅니다. 기침을 할 기력조차 사라져가는 그때,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투쟁을 넘어선 정신적인 초월의 영역이었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의식의 불꽃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10초를 견뎌낸다면 그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8번째 기침이 준비됩니다. 이것은 민석의 영혼이 육체에게 보내는 마지막 명령이자 세상에 보내는 가장 간절한 신호입니다. 과연 그의 떨리는 손가락은 긴급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리듬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민석의 8번째 기침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폭발했습니다. 커헉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은 활처럼 굽어졌고 그 반동으로 인해 멈춰가던 의식의 엔진이 다시금 털털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소홀히 대했던 생명이라는 신성한 가치에 대한 처절한 참회였으며 동시에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영혼의 맹세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가 닥쳐서야 비로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석이 직면한 이 10초의 진실은 일상의 소중함을 넘어 존재함, 그 자체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극한의 공포에 노출되면 시간의 흐름이 왜곡되는 현상을 경험하곤 합니다. 민석에게 지금 이 1초는 1시간보다 더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는 거대한 망치질처럼 그의 고막을 때렸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휴대폰 액정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떨리는 엄지손가락을 통화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도 우주의 모든 중력이
그의 손가락을 방해하는 듯했습니다. 심장은 이제 불규칙한 떨림을 넘어 마치 물속에 가라앉는 종이배처럼 힘없이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구조의 부재와 개인적 대처 사이의 간극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첨단 의료 시스템과 스마트 기기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식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민석이 이 10초의 법칙을 몰랐다면 그의 스마트폰은 그저 차가운 유리 조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기술은 인간의 의지가 살아있을 때만 도구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민석은 지금 그 기술의 불꽃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연료로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9번째 기침을 위해 마지막 남은 공기를 폐부 끝까지 들이마셨습니다. 기침의 반동으로 시야가 아주 잠깐 선명해진 찰나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오는 신호음 뚜르르 뚜르르. 그 소리는 민석에게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실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대는 굳어버렸고 혀는 입안에서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119 상황실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9입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말씀하세요. 민석은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주소를, 자신의 상태를 소리 높여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거친 숨소리와 간헐적인 기침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현대인이 겪는 소통의 단절에 대한 강렬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마디의 말을 내뱉고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정말 생사가 걸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언어는 얼마나 될까요? 민석은 말을 할 수 없는 대신 다시 한번 강한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커헉, 커헉. 상황실 요원은 이 소리를 단순히 장난 전화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숙련된 요원은 수화기 너머의 거친 호흡과 규칙적인 기침 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위급함을 감지했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대답이 힘드시면 전화기를 그대로 두세요. 위치 추적을 통해 대원을 출동시키겠습니다.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보였지만 민석의 상태는 임계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심장의 통증은 이제 마비를 동반하며 왼쪽 팔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뇌는 이제 마지막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시각과 청각을 하나둘씩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차가운 바닥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평온하지만 위험한 유혹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힘들게 버틸 이유가 있을까? 죽음은 때때로 달콤한 휴식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 유혹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고 전하지 못한 사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10번째 기침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침이라기보다는 심장에게 보내는 최후의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공기를 밖으로 뿜어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처음 아빠가 되었던 날, 아내와 처음 만났던 설레던 카페, 부모님의 환한 미소. 그 기억들은 고통을 이겨내는 진통제가 되어 그의 영혼을 감쌌습니다. 민석은 이제 10초를 거의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10초는 그의 45년 인생보다 더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면서도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환청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 소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휴대폰을 쥔 채로 의식의 끈을 가늘게 유지하며 기다림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그는 이 10초가 만들어낸 기적의 끝에서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민석의 시야는 이제 완전히 암흑으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청각은 더욱 예리해져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가슴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절망의 심연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합창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소음을 마주합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공사장의 소란, 타인의 비난 섞인 말들. 그러나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이에게 사이렌 소리만큼 아름다운 음악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나라는 보잘것없는 세포 하나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존재는 타인에게 발견됨으로써 완성됩니다. 민석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정으로 발견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팀장으로, 남편으로, 아들로 불리며 각자의 역할 속에 매몰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달려오는 구조대원들에게 민석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지켜야 할 생명, 그 자체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위기 속에서 민석은 자신의 단독자적 존재 가치를 가장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11번째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의식은 이미 육체를 이탈한 듯 희미했지만 기침은 이제 자율신경계에 새겨진 생존의 리듬이 되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지의 자동화라는 현상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수만 번의 연습을 통해 위기의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게 하듯 민석의 뇌는 지난 몇 초간의 처절한 사투를 통해 기침은 생존이라는 공식을 신경망에 각인시켰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놀라운 적응력의 산물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자면 이는 개인이 재난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지리언스의 극단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민석은 이제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단계를 넘어 고통을 수단 삼아 삶의 영역을 1초씩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9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민석의 온몸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가슴을 쥐어짜며 기침을 내뱉어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컥, 컥. 그 가냘픈 소리는 두꺼운 철문을 뚫고 대원들의 귀에 닿았습니다. 현대의 건축물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지만 때로는 생존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도심 속의 수많은 아파트 호수들은 저마다의 섬이 되어 고립되어 있습니다. 민석은 그 섬에서 구조의 닻을 내리길 기다리는 조난자였습니다. 드디어 문이 강제로 개방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방호복을 입은 대원들의 형체가 민석의 흐릿한 시야에 담겼습니다. 그들은 민석의 곁으로 달려와 신속하게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차가운 산소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민석은 마치 불타는 사막에서 얼음물을 마시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뇌는 다시금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지옥 같았던 10초의 터널 끝에 희미한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된 고독의 가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위험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할지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고독은 치명적인 독이 아니라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민석이 그 10초 동안 기침을 멈추고 공포에 침잠했다면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차가운 시신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의 생존은 우연이 아니라 찰나의 지식과 숭고한 의지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구조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환자 의식 확인됩니다. 혈압 저하 중, 신속히 이송하겠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 민석의 눈 위로 거실 천장의 조명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익숙했던 자신의 집이 낯선 공간처럼 느껴지는 순간 민석은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저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품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삶의 궤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쟁은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육체적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무너진 삶의 철학을 재건하는 과정 말입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르며 달립니다. 차체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 진동은 민석의 감각을 자극하며 그가 여전히 이승의 경계에 붙들려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들것에 고정된 채 천장을 바라보는 민석의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기계의 향취가 맴돌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손길은 분주했습니다. 제세동기를 준비하고 정맥주사를 놓고 환자의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전쟁터의 무전처럼 날카롭고 절박했습니다. 민석은 이제 더 이상 기침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심장의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급차라는 공간을 하나의 사회적 자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개인을 보호하고 다시 사회라는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임시적 공간 말입니다. 민석은 평생을 누군가를 책임지는 주체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타인의 자비와 기술에 의존하는 객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겸손함을 일깨우는 경험입니다. 사회 분석적으로 볼 때 현대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돈으로 건강을 사고 기술로 시간을 산다고 믿지만 정작 생명의 불꽃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타인의 선의의 운명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구조대원은 민석의 눈을 맞추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가족분들 생각하셔야죠. 그 말은 민석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가족. 그 단어는 민석에게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가야 할 좌표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10초를 견디지 못했다면 내 아내는 내일 아침 차갑게 식어버린 나를 발견했을 것이고 내 딸은 아빠의 마지막 목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 끔찍한 상상은 민석에게 다시 한번 생존의 의지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생존은 나만의 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의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는 구급차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의학적 분석에 따르면 심장마비 후 생존한 환자들은 종종 외상 후 성장,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를 경험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민석은 아직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이었지만 이미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성공을 위해 포기했던 수많은 저녁 식사, 업무 성과를 위해 외면했던 신체의 경고음,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낭비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였습니다. 구급차가 급커브를 돌 때마다 민석의 의식은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 휘청였습니다. 상황실 요원과 구조대원이 나눴던 긴박한 대화들이 귓가를 스칩니다. 심전도 불안정합니다. 병원에 응급 시술 준비 요청하세요. 민석은 그들의 목소리에서 인류가 쌓아온 연대의 힘을 봅니다. 얼굴도 모르는 한 남자를 살리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탱하는 의료 시스템. 민석은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이 참여했던 사회적 활동들이 결국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타인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임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배우게 됩니다. 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수많은 의료진이 민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눈부신 수술실 조명이 그를 비추고 의사들의 짧고 굵은 명령이 오갔습니다. 민석은 이제 본격적인 사투의 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 거실 바닥에서 10초를 버텨냈던 그 고독한 투쟁에 비하면 이제는 든든한 아군들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민석의 영혼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심장은 비명을 지르고 육체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수술대로 옮겨지며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탄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번째 호흡이었습니다. 과연 수술실의 문이 다시 열릴 때 그는 어떤 세상을 마주하게 될까요? 수술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나면 세상의 모든 소음은 일순간에 차단됩니다. 이곳은 오직 삶과 죽음이라는 두 거대한 실제만이 존재하는 이 지상에서 가장 엄숙한 성소와도 같습니다. 민석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자신의 몸이 타인의 손에 온전히 맡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신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흐르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수술실 천장의 무영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그 밝은 빛은 마치 진실만을 비추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페르소나의 그림자 뒤에 숨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곳 생사의 경계에서는 그 어떤 위선도 장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남고자 하는 생명 그 자체의 민낯만이 남을 뿐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수술실은 수동성의 극치가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민석은 이제 더 이상 기침을 할 수도 주먹을 쥐어 가슴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의 생명력을 의료진의 기술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덕목 중 하나인 내려놓음에 대한 강제적 학습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강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 앞에서 인간이 도달해야 할 최종 단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 나머지는 거대한 우주의 섭리에 맡기는 겸허함입니다. 민석은 마취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며 거실 바닥에서의 그 10초가 자신에게 준 마지막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살아야 한다는 명령인 동시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자 민석의 의식은 기묘한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암흑이라기보다 눈부신 백색의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민석은 자신의 인생을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민석의 삶은 전형적인 상승 곡선만을 추구해온 현대적 성과 주의자의 표본이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발밑의 꽃들을 밟고 지나갔고,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이 지르는 비명을 무시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소년 민석이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중년의 민석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손길은 정교했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은 마치 무너진 댐을 수리하여 생명의 물길을 다시 트는 공사와 같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장마비 이후의 처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민석이 혼자 있을 때 확보한 그 10초의 골든타임이 없었다면 의료진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졌더라도 살려낼 근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된 자만이 기적을 만난다는 격언의 산증거입니다. 사회 시스템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한 최소한의 발화점은 개인의 몫입니다. 민석은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고, 덕분에 의사의 메스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의 공간에서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성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모래성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타인의 부러움 섞인 시선, 통장의 숫자, 화려한 직함들, 그것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단 1g의 무게도 갖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가 사소하다고 여겼던 것들, 아침 햇살 아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 아이의 서툰 그림 선물, 아내와 나누던 실없는 농담들, 은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거대한 빛의 기둥이 되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연결해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는 민석의 아내가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단순히 남편을 살려달라는 애원을 넘어 그들이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 이자 다시 주어질 시간에 대한 간절한 약속이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공동체적 치유라고 부릅니다. 한 개인의 생존은 오직 생물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그를 둘러싼 관계망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민석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할 때 그 진동은 수술실 문을 넘어 기다리는 이들의 가슴 속 불안을 잠재우는 안식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수술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의료진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민석의 사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혈류가 다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자 모니터의 심전도 곡선이 규칙적이고 아름다운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침묵을 깨고 다시 울려 퍼지는 생명의 교향곡이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뜨게 될 세상은 그가 잠들기 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일 것입니다. 10초의 기적이 만든 새로운 삶의 지평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의 공기는 차갑고도 정결했습니다. 민석이 감았던 눈을 다시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천장의 하얀 명왕권이 아니라 코끝을 스치는 신선한 산소의 감촉이었습니다.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 들이마시는 숨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평생 쉬어온 그 어떤 호흡보다 달콤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시야가 서서히 돌아오며 각종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려왔습니다. 삐삐 소리는 더 이상 죽음의 전조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여전히 발을 붙이고 있다는 생존의 선언문처럼 들렸습니다.
민석은 손가락 끝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보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 10초의 사투 끝에 그는 기어이 생의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순간은 실존적 각성의 정점입니다. 죽음을 직면했다가 돌아온 이들은 사물을 보는 방식 자체가 변합니다. 민석은 옆에 놓인 수액 주머니에 맺힌 작은 물방울 하나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사회적 분석에 따르면 현대인은 과잉 자극의 시대에 살며 진정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감각이 차단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민석에게는 중환자실의 무미건조한 풍경조차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며 낭비해 왔는지 깨닫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스스로 숨을 쉬는 것, 그리고 내일이 올 것이라 믿는 그 오만한 확신들조차 사실은 거대한 축복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문득 거실 바닥에서의 그 고독했던 10초를 복기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지식이 없었다면, 만약 그때 기침 한 번을 덜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등 뒤로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준비된 의지와 간절한 사랑이 맞물려 돌아간 기계적 기적이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 짧은 10초를 위해 평생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삶의 99%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나머지 1%의 결정적인 순간이 그 전체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블랙스완 사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의 내면에 축적된 회복 탄력성이 그 존재의 성패를 가릅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가 아닌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리에서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안도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천의 교환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민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은 지난 세월 동안 그가 쌓아온 가짜 자존심과 허영심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성공한 팀장 민석이 아닌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이며 그저 살아 숨쉬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오롯이 받아들였습니다. 민석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강인한 의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압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다시 주어진 기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는 침대에 누워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높은 연봉이나 승진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 생존 경험을 타인에게 나누어 그들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본래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이제 그 본래적인 삶의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저 노을은 어제도 그저께도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석은 수년 동안 저 노을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 시스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를 강요하지만 정작
우리를 살리는 것은 천천히 그리고 깊게 느끼는 힘이었습니다. 민석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스텐트가 삽입된 그의 심장은 이제 아주 규칙적이고 건강한 박동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박동은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두 번째 생명을 얻었다. 이 10초의 기적을 잊지 마라. 민석의 이야기는 이제 병원 문을 나서는 퇴원 준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나가는 세상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그는 이제 10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며 생명의 무게를 온몸으로 체험한 목격자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진정한 주연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마주할 첫 번째 일상의 순간은 어떤 빛깔로 채워질까요? 병원 문을 나서는 민석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현관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차가운 겨울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그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평소라면 춥다고 투덜거리며 차 안으로 몸을 숨겼겠지만 지금의 민석은 그 서늘한 공기마저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길가의 마른 잎을 흔드는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들까지도 이제는 경이로운 삶의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 분석가들은 현대인이 감각의 과잉 속에서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진단하지만 죽음의 10초를 건너온 이에게 세상은 매 순간이 고화질의 영화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가장 먼저 그날 밤 자신이 쓰러졌던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은 듯 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절박했던 10초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가 그 법칙을 몰랐다면, 만약 그가 포기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는 공허한 침묵만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민석이 경험한 것은 자기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외부의 구조대가 오기 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10초의 시간을 벌어낸 것은 인간이 신에게 부여받은 가장 고귀한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이 밖에서 온다고 믿지만 진정한 기적은 내 안의 지식과 의지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문을 두드립니다. 민석은 이제 삶의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팀장이었을지 모르나 집에서는 부재중인 남편이자 아빠였던 지난날을 반성했습니다. 그는 이제 동료들에게도 10초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 당신이 쫓고 있는 그것이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성과 지향적 사회를 향한 한 개인의 조용한 혁명이자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문명과 부는 결국 나라는 생명이 존재할 때만 의미를 갖는 법입니다.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때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10초라는 짧은 시간도 생존의 지식이 있다면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억할 때 멘토 모리. 비로소 우리는 오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실존적 진리입니다. 민석은 이제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느낍니다. 쿵쿵. 소리는 그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이자 내일이라는 선물을 약속하는 신뢰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쉼 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 박동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경각심과 함께 삶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10초의 진실이 언젠가 당신의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